KMA 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리더들의 지식축제 제142회 리더스 포럼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리더스 포럼부터 진행을 담당하게 된 엄태웅입니다. 사전 안내드린 바와 같이 금일 리더스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바일 라이브 중계로 대체되었으며 이로 인해 오늘은 모바일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안전 국면으로 접어들어 회원분들을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문화복합공간 북세즈에서 KMA 임직원 20여 분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 중이며 본 강연은 클래스팟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 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시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금일 18시까지 영상을 오픈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강연을 수강하신 분들을 위한 이벤트 안내입니다. 금일 강연을 시청하신 후 리뷰를 작성해 주시는 10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해 드립니다. 리뷰 작성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클래스팟 메인 페이지 리더스 포럼 배너를 누르신 후 전환되는 화면 상단에 리뷰 버튼을 누르고 리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영상 페이지 하단 1:1 대화 기능을 통해 질문을 하신 분들 중 질문이 채택된 3분께 10만 원 상품권을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 회원사분들의 보다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KMA가 야심차게 준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클래스팟에 대한 안내입니다. 4월부터 리더스 포럼과 최고 경영자 조찬회 그리고 인사이트 포럼을 클래스팟을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 중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KMA 회원사라면 인원과 직급 그리고 비용에 제한 없이 누구나 수강하실 수가 있으며 연사와의 1:1 소통, 강연 자료 실시간 지원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KMA는 협회에 보내주시는 회원사분들의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미흡하지만 애정어린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오늘의 연사를 소개합니다.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우버 등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공통 전략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글로벌 혁신 기업들의 성공 뒤에는 개인과 조직 그리고 사회를 연결하는 커넥트 파워가 숨어 있습니다. 이원재 교수님은 국내 커넥트 파워 최고 권위자로서 현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소셜 컴퓨팅 그리고 사회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비즈니스 판도가 뒤바뀌는 초연결 세상의 시작점에서 기업과 조직, 생존을 고민하는 리더들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실 이원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원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화면으로 보고 계시고 제가 소개되는 순간 박수도 막 치고 그러신 거죠. 예, 그걸 제가 상상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 외부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는 강연들이 온라인으로 다 지금 급격하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무언가가 전환될 거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이 위기가 오기 전서부터 충분히 이제 예견을 했던 건데 참 신기하지 않나요? 코로나가 이제 되고 나니까 저희가 본격적으로 온라인 뭐 강의든지 뭐든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기술 사회라는 것이 이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술 자체의 어떤 그 능력과 합리성으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코로나가 여러모로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인간 사회의 변화를 많이 줄 텐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지만 질병이라는 게 세상이 특정한 위기나 변화를 통해서 진짜 변해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살면서 이렇게 지금 목격을 하시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주변을 좀 더 살피고 이것 때문에 어려워지신 분들 아니면 이것 때문에 또 기회를 잡으신 분들 두루 살펴야 되겠지만, 약간 이 뭐 역사와 시대가 뭐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순간에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또 지금 오늘을 살아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크게 이제 세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뭐 1시간 10분 정도? 그 후에 이제 여러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하여간 좀 빨리 진행을 해서 그 세 가지를 좀 되도록이면 커버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만약 이제 그렇지 않다면 좀 앞에 두 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나머지 뒤를 좀 보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따로 또 가치를 즐긴다. 이게 이제 사실 커넥트 파워라는 이제 책이 나왔는데 그게 제가 단독으로 쓴 것이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5분과 함께 이제 저희가 글을 썼고, 그분들은 다 사회학자고, 근데 사회학자인데 이제 조직과 경제를 주로 연구하시는 사회학자 선생님들과 이제 썼습니다. 원래 이제 그분들이 더 훌륭하시고 저는 덜 훌륭한 사람인데, 그 저자들 중에서 어떻게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제가 됐어요. 물론 뭐 이 강의가 그 책을 뭐 요약하거나 뭐 그러려는 강의는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안에 그 섹션의 제목 중에 하나로, 아니면 그 책을 홍보하는 내용 중에 하나로 지금 붙인 겁니다. 그러면 따로도 또 가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따로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걸 테고, 가치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고 모여 있고 싶을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사회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흥미롭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언제는 같이 있고 싶어하고 언제는 혼자 있고 싶어하는가. 근데 이 같이 있고 혼자 있고가 기술과 어떤 뭐 역사의 뭐 발전의 뭐 단계라든지 경제의 성격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조직까지도 그 비율이 이제 계속 이제 바꿔져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제가 이제 1971년생인데 많이 살았죠, 지금까지. 물론 저보다 더 사신 분들도 계시고 뭐 덜 사신 분들 계시겠지만,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어떤 개인의 삶만 돌이켜봐도 이 따로 도가치의 비율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따로가 많고 어떤 시기에는 가치가 많고.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변해간다는 게 지금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걸 보기 전에 제가 이제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소위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기업과 조직과 뭐 아니 뭐 소비자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변할 텐데, 20세기 이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이해하고 지금 변화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라서 여러분들 이 제목만 치시면 유사한 그래프를 많이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아래 0%에서 위에 100%까지 특정한 테크놀로지가 시장에 소개됐을 때, 팔리기 시작했을 때 인류 전체가 다 사용하게 되기까지 얼마 정도 걸리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오토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인데요. 이게 1900년대 초반에 나와가지고 거의 100%에 육박할 때까지 100년이 넘게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기울기를 보시면 어떤 기술이 얼마나 빨리 전파됐느냐를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흥미로운 건, 보통 20세기에 진짜 인간 사회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기계들로에 관한 토론을 보면, 특히 이제 뭐 크로스 워셔라고 돼 있죠. 뭐 드라이어, 이게 지금 세탁기, 건조기 지금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세탁기, 건조기가 가정에 도입됨으로써 남녀의 노동의 분업, 그 다음에 뭐 여성의 노동으로부터 해방,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발명품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지금 100%에 육박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가장 빨리 전파된 거가 뭔 것 같으세요? 라고 지금 제가 저 카메라 저편에 계신 여러분한테 여쭤보는 거고, 제가 외롭지 말라고 여기 능률 옆에 직원분들이 쭉 이렇게 앉아서 관객을 연기해주고 계세요. 카메라에 비치진 않지만 보시면은 연기를 하시는 김에 제 질문에 대답도 한번 뭐가 가장 빨리 전파된 것 같으세요? 예, 인터넷이 굉장히 빨리 전파될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되게 급격하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잘 보시면 가장 빨리 전파된 거는 핸드폰입니다. 가장 빨리. 그리고 이게 상당히 지금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셀폰이 저렇게 빨리 돼 있는가? 여러분, 인터넷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주장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다 연결됐어요. 인터넷이라는
기술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서울에 사는 뭐 저처럼 대전에 사는 사람이 전 세계랑 확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있으면서 저는 사회학자라 제 주변에 사회학자는 거의 없고요. 예, 주로 이제 공대 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가끔 저한테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전해주실 때가 많은데 그게 셀폰에 관한 거였습니다. 왜 셀폰에 관한 거냐면 제가 지금 위에 두 개 이제 독일말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 뭐 독일어는 저는 고등학교 때도 독일어는 안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잘 발음도 잘 못해요. 그래서 밑에 영어로 해석을 해놨어요. 자, 여기는 이제 신문을 들고 보고 계신 분이 계시고 이분은 뭐 핸드폰으로 아마 신문을 검색하는 이제 두 가지 모습일 거예요. 저희 학교에 제가 존경하는 전산학과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이제 이분이 전공하시는 게 이제 모바일 컴퓨팅입니다. 이제 핸드폰 가지고 이제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연결되고 핸드폰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핸드폰과 인터넷의 차이가 뭘까요? 인터넷은 연결된 거고 핸드폰은 항상 연결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 컴퓨팅을 연구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지금 목격하시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그냥 연결됐을 때랑 항상 연결됐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나라의 언론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신문에 뭐 굉장히 영향력이 센 신문이 있고 방송국이 있지만 이들이 점점 힘을 잃었는데 그건 왜 그렇죠? 포털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포털의 기존의 그 언론 산업이 의존하는 정도가 그냥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할 때랑 모바일로 서비스를 할 때 엄청난 점프 그 의존의 정도가 확 높아지는 걸 저희가 지금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도구로 써놨느냐? 저 두 가지 손에 준비된 것과 그냥 손에 있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독일의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양반이 20세기 철학자인데 20세기 굉장히 위대한 철학자고 너무 위대해서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하는 철학자인데 해주셨던 훌륭한 얘기 중에서 세상이 앞으로 변하긴 변할 건데 그 변화를 우리가 어디서 목격하고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기술이라든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손에서 준비된 테크놀로지와 제도와 어떤 생각이 변화를 훨씬 더 뚜렷하게 만든다. 이게 더 본질적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21세기에 저희가 봤을 때 핸드폰이 와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은 단순하게 인터넷으로 세상이 연결되어 가지고 뭐 조직이 변하고 우리가 뭐 산업의 시스템이 변하고 이제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변해서 그 이전에 막연히 저희가 조직도로만 그려놓고 상상만 했던 어떤 조직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단계 점프하고 훨씬 급진화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겁니다. 줌이라는 회사 요즘 이제 줌을 많이 쓰는 걸 아시죠? 줌이라는 회사가 한 7, 8년 전에 이미 서비스를 시작했던 거 아세요? 예. 근데 그 회사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잖아요. 예. 문제는 기술이라는 건 훌륭한 기술이 나오면 사람들이 야 훌륭하다라고 일제히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기술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용을 잘 안 하는.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사용할 마음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써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편하네, 잘 되네라는 거를 깨닫고 지금 급격하게 이제 이동을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세상을 바꿀 때는 두 가지 힘이 필요해요. 하나는 기술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적응하려는 의지와 능력 같은 거. 보통 이제 저희가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제히 지금 이 새로운 환경과 기술에 적응하려고 마음먹을 계기가 지금 코로나부터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소위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관념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변하는 것들이 지금 이 맥락 속에서 급진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를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뭔가요? 왜 이게 중요하고 3차 산업혁명보다 중요하고 그럴까요? 이걸 여러 가지로 디파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제 핵심을 좀 쉽게 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이라 뭐든지 이제 점이랑 선으로 개념화를 해서 설명하면 이제 좋아합니다. 아까 이제 그 모바일 기술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21세기 혁신 기술을 얘기할 때 그거의 핵심을 여러 군데서 둘 수 있지만 복잡함이라는 걸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복잡함. 그럼 뭐 복잡하면은 기술인가요? 그리고 또 이제 복잡함을 정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뭐가 복잡한가요? 복잡함을 어떻게? 예. 여기 계신 그 능률협회 직원분들이 대답도 활발하게 해주시면서 오프라인 분위기가 나도록 계속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근데 잘 안 들렸어요. 관계가 복잡해진다. 저희가 이제 관계가 복잡해진다는 거는 결혼을 해보면 알죠. 이게 내가 알던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죠? 어떤 그 연결선 하나 자체의 성격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다. 그 사람 인생을 계속 살다 보면 자꾸 이제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좀 더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복잡함이란 이런 겁니다. 자, 옛날에는 저 점을 이제 그 제품의 부품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뭐 칼 같은 거는 그냥 부품이 하나잖아요. 칼날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호미가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조리기구가 되고, 뭐 좀 부품의 수가 많은 제품을 저희가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쓰게 되잖아요. 왼쪽을 보시면 부품의 개수가 1, 2, 3, 4, 5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품들을 다 연결을 했다고 쳐보시죠. 어떤 식으로? 연결의 숫자는 보세요. 여기는 1, 2, 3, 4, 5로 증가하지만 여기서는 0, 1, 3, 6, 10으로 증가를. 그 부품들을 다 연결을 했다고 치면. 그리고 여러분은 저기 그 선의 수를 계산하는 공식을 고등학교 때 배우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잊어버리고 살지만. 저게 2분의 n 곱하기 n-1인데 저 비율로 지금 이제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복잡함이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뭐 새로운 조직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전에 비해서 좀 더 나은 거를 저희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거든지 대체로 부품의 개수는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달나라에 갔던 아폴로 11호 우주선 안에 들어있던 트랜지스터 개수의 몇백만 개가 지금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세요? 이제 그런 식인 겁니다. 예. 근데 단순히 부품의 숫자가 늘어나서 지금 복잡하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놀랍게 생각하는 건 그 안에 선들이 이 비율로 지금 증가할 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복잡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연결선이. 자, 그럼 이제 복잡함이라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21세기 혁신 기술의 이제 특징이라고 봤을 때 과거랑 좀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산업혁명 전에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집니다. 농사를 지는데 제가 열심히 농사를 지면은 한 가마니를 산출하기 위해서 한 마지개 땅이 필요했는데 과거에는 두 가마니를 그럼 내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 가마니에서 두 가마니를 하고 싶으면 이제 비용이죠. 땅을 그냥 하나 더 사면 돼요.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그냥 두 배로 일을 하면 두 가마니가 되는 겁니다. 자, 산업혁명을 통하니까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면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공장을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공장을 세워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분업을 하고 컨베이어 벨트도 돌리고 막 이런 일을 하면 놀라운 효과가 생긴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는데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줄여서 규모의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옷을 이런 티셔츠를 10장 만드는 이태리 장인이라고 생각. 한 땀 한 땀 해서 이 셔츠를 만드는 이태리 장인들은 그냥 투자한 시간만큼만 뭐 하루에 한 장이면 열흘이 필요하지만 내가 이태리 브랜드의 공장을 세우면 10장을 만드는데 3일이면 되는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고 분업을 하니까. 그래서 규모가 큰 기업들이 20세기에 가장 승리하는 기업들이었죠. 이제 여기까지는 저희가 고등학교 때도 배우는 기초적인 사실이고 되게 신기한 사실이기로 합니다. 자, 근데 이 복잡성 기술이라는 건 제가 이제 아까 복잡함을 저희가 정의를 했잖아요. 부품의 개수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선들이 문제인 거다 지금. 그래서 복잡함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용이 증가해요. 여기서는 비용이 감소했잖아요. 그죠?
뭐 비용이 이렇게 내려가서 감소하는 게 아니고 마지널리 디크리싱 한다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이거는 갈수록 이렇게 훅 올라가 버려요. 뭔가 그러면은 이 복잡성 산업이라는 거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건 좀 약간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면 할수록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죠? 예. 자, 이 그래프를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대학교도 졸업하셨지만 대학원도 다니실 거고 MBA도 하시고 뭐 지금 고위자 과정 이런 데서 강의를 많이 들으실 텐데 거기서 흔히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건 어떤 그래프냐면 빨간색은 비용 그래프, 파란색은 이익 그래프.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놔둬도 저희가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될 거냐 말 거에 대한 아주 간단한 쉬운 판단을 할 수 있죠. 어디서 하면 돼요? 비용보다 이익이 높은 영역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요만큼은 항상 이익이니까. 그리고 아마 뭐 첫 시간에 가르쳐 줄 때는 이 폭이 가장 큰 데서 이익을 하셔야지 부자 됩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가르쳐 주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비용이 이익보다 크니까. 맨날 비용이 큰 데서 제가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돈을 버리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저기 지금 들어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는 지금 복잡성 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건데, 자, 카메라 저편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그를 대신해서 또 이제 제가 여기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왜 들어가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아마 이 그래프로만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저기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문제가 된 기업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그저께까지 신문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어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번 주 월화 수요일에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온 기업이 어딘지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그 카메라 저편에 계신 수강자 여러분, 여기 지금 시뮬레이션 해주시는 직원분들이 다 마스크를 하시고 마스크 뒤쪽에서 표정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답을 모르겠습니다. 어느 기업이 나왔어요? 지난 월화수요일에. 배달의 민족. 그죠? 배달의 민족입니다. 여기가. 그럼 여기가 왜 배달의 민족이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잘하고 있는 몇 가지가 지금 밝혀졌는데 그게 지금 유통 서비스예요. 이제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은 아무래도 매출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을 걸로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 작년까지 돈을 벌었게요, 안 벌었게요? 안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까먹었는데 우리 저 같은 일개 시민이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매년 벌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비용이 더 높은 데서 이익이 낮은데 이제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쿠팡은 바보고 배달의 민족은 바본가? 우리가 지금 되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월화 수요일에 저희가 문제가 됐던 게 왜 문제가 됐었죠? 수수료를 올린 거잖아요. 자,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가 100개가 있으면 수수료 못 올리죠. 경쟁이 있으니까 다른 데서 깎으면 어떡해요? 근데 수수료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 많은 회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막 몇 조를 버리면서 여기서 버티는 이유는 여기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냐면 독점을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배달의 민족은 지금 공정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죠. 무슨 심사? 요기요랑 합병하는 심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것만 허가가 되면 진짜 유일한 독점이 되는 거고 이제 이때서부터는 가격을 어떻게 매겨도 아무도 터치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다른 회사를 차리면 되잖아요. 이미 두 회사가 결합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게 뭐 4차 산업혁명만의 특징이냐? 아니에요. 이거는 20세기 경영학에서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독점이라는 게 영어로 모노폴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 경영대학원에서 MBA들을 가르치면서 모노폴리라는 말을 안 쓰는 거 아세요? 이게 약간 이데올로기적으로 금기시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희가 뭐 독점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독점이라는 말은
그 장난감 가게에 그 부루마블 게임에만 붙어 있어요. 그 모노폴리 빼놓고는 이게 무슨 교과서에서 뭐 어떻게 한다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직 이론이나 뭐 조직론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거 보면 로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블루오션이라는 말 잘 아시죠? 자, 이야기는 블루오션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가 성공을 하려면 블루오션에 먼저 들어가 가지고 계속 경쟁자들이 그 블루오션에 진입하지 못하게 진입 장면을 훌륭하게 쌓아가지고 빨리 거기서 독점적 지위를 만들라는 게 회사를 창업해서 성공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뭐 빌 게이츠고 앤디 글로버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결코 그거를 독점하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생기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기업들의 어떤 성장 전략이라는 건 이렇게 지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독점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지금 사악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 사람들이 뭐 세상을 주변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지금 하는 것인가가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맥락에 따르면 이 기술의 어떤 그 비용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독점을 할 희망이나 예측이 없으면 일로 지금 진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놀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기술들은 항상 연결되어 있게 만드는 기술을 쓰려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뭐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뭐 말씀을 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그러면은 이 기술을 도대체 항상 연결돼 있고 이런 복잡한 기술을 쓴다는 게 무엇인가를 조금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제가 깊게는 얘기할 거지만 다는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구글에서 치시면 이런 그림 많이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요체 같은 겁니다. 보기에는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저기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CCTV 기술이거든요. CCTV가 뭐 공항이나 이런 데 있으면 그 관리하시는 사무소에 이렇게 스크린 하나에 다 나옵니다. 실시간 녹화도 되고 무슨 얼굴 디텍트도 되고 사람의 동선을 쫓아가기도 하고 이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공간 뭐 일반 건물의 CCTV는 마찬가지고 뭐 공항이나 무슨 터미널 이런 데도 지금 저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뭐 테러의 위협이 있거나 이제 이런 데는 저런 게 많이 있죠. 그럼 이게 왜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는 제가 이제 그 카이스트라는 공과대학에서 사회학자로 있는 거에 굉장히 많은 그 베네핏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공학 선생님들이랑 많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재직하고 있는 학교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 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의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안 알려졌지만 그 공학과 이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무슨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데 이제 저널이 막 신문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카이스트에 신문에 보도는 안 되나 거기에 밥 먹듯이 이렇게 논문이 나오시는 교수님들이 참 많으세요. 그게 일일이 다 너무 어렵고 그래서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냥 농담 삼아, 그러니까 또는 뭐 반은 진담 삼아 자기를 우리는 공돌이라 무식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꾸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혀 무식한 분들이 아니신데, 근데 이제 이 지적 호기심이 있는 거죠. 내가 만든 이 기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항상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거에 관한 이제 토론들입니다. 자, 엔지니어가 CCTV를 달아가지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항에서 폭탄이 터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럼 엔지니어가 그런 거를 디자인을 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앞에 수강생들이 앉아 계시면 대답을 할 때까지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되는데 여기 지금 이 시뮬레이션만 제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음영 지역을 최대한 없앤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공학자들의 고민입니다. 지금 대답하신 건 기술의 자기 완결성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여간 훨씬 더 완벽하게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발견한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학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이 이거 만들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건 개인의 프라이버시예요.
원래 얘기가 반대일 것 같잖아요. 저 같은 사회학자가 이런 기술 만들어가지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할 것 같고, 공학자들은 무슨 소리야, 기술이 완벽해야지 사람을 다 파악하게 더 자세하게 화질을 올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의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어떤 기술을 만들면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프라이버시겠지라는 걸 제일 먼저 고민을 합니다. 이게 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논문이나 이런 걸 쓸 때 그 부분은 할애를 합니다. 일정 정도로. 이런 공학적인 시스템을 만들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CCTV를 공항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아이 트래킹이라는 테크닉도 있고 페이스 레코그니션도 있고, 약간 사람의 얼굴을 막 지도로 막 분해를 해가지고 지금 정보를 처리를 해서 얘는 누군데 어디로 가고 있다, 이거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근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할까요? 이게 참 모순적이잖아요. 사람을 진짜 땀구멍까지 촬영을 하고 기록을 해놓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보호하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저희가 공항에서 폭탄이 든 가방을 어느 기둥 옆에다 놓고 그냥 떠나는 사람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죠? 이제 그 사람을 계속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쫓아다니지 말고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한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한 동작을 찍고 다음 동작을 찍고 하면서 저를 수백 개의 동영상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백 개의 동영상으로 쪼갰을 때 그 하나의 동영상이 있잖아요. 2초, 3초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그 쪼개진 조각의 일일이 확률을 매기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일 확률이 이 동작에서 몇 프로냐. 가방을 가져가서 놓는 게 테러리스트의 몇 프로냐.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쭉 연결시켜서 최종적으로 50%가 남으면, 왜 50%냐고 하냐면,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테러리스트냐 아니냐잖아요. 예스냐 노냐,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통계에서는 판단하는 방법이 이제 로지스틱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쓰는데,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쓰는 건데, 기준은 50입니다. 50%가 넘어가면은 얘 잡아. 50% 안 되면 아니겠지.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인 판단 기준이랑 비슷해요. 그냥 통계에서도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수백 개의 연결들을 다 연결시켜 봤을 때 50%가 넘는 게 발견되는 순간, 그 순간 요 사람만 쫙 연결해 가지고 관리자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는, 사람은 공항에 있는 모든 사람을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록됐다 버려지고, 그게 합쳐졌을 때 이상 신호를 내는 것만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학자들이 생각을 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공학적인 방법이에요. 저희 우리는 문과 사람들은 기술적인 어떤 그 디테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신박하죠. 이제 신기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서 제가 그 쪼개진 동영상에 동작을 제가 이제 감지를 할 때, 제가 이제 문과 사람이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면 저 사람은 왜 저기서 손을 흔들고 있을까? 누가 그립나? 아니면 기분이 좋은가? 이런 걸 이제 상상할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쪼개진 동영상을 저희가 공학적으로 확률을 매겨서 처리를 하려면 이 동작의 어떤 깊이와 넓이와 어떤 강도나 이런 것들이 다음 동작으로 이루어질 무슨 확률 같은 아주 굉장히 건조한 정보로 그냥 축소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 CCTV에 찍힌 여러 가지 장면들은 그게 무슨 의미라든지 분위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이제 조직과 관련돼서 하는 얘기인데, 조직에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에서 우리가 승진을 시켜야 되고, 이 사람을 승진을 시키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거다라는 어떤 예상이나 믿음 같은 걸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CCTV처럼 사람을 평가한다고 한번 해보죠. 내가 어떤 한 개인을, 가령 김영수라는 사람을 앉혀놓고 이 사람의 무슨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상상해 봤을 때 우리 회사의 CEO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판단하는 게 지금까지 방식이라면, CCTV처럼 보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양반의 하루를 한 100개로 쪼개가지고 각각의 확률을 매겨가지고, 야, 이게 다 연결됐을 때 이 사람 훌륭한 보스가 될 것 같아. 아마 이런 식으로 아주 체계화된 점수 덩어리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의 행동과 사고와 어떤 분위기와 인간관계 모든 것들은
그런 식으로 또 정교하게 수셔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리커시브 펑션이라는 거는 그 전산과 학생들이 그냥 코딩 배울 때, 코딩 이론을 배울 때 이제 처음에 배우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한 로직으로 사람들이 쪼개진 상태에서 이게 무한 반복이 돼가지고 아이고 목표를 이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좀 한 번 더. 예. 제가 원래 이거 가지고 이제 되게 길게 지금 설명하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지금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줌이라는 테크놀로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8년을 안 쓰다가 지금 이제 갑자기 막 무지하게 지금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줌의 라이센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잖아요. 폭락했잖아요. 줌만 한번 찾아보세요. 혼자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는 회사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지금 그걸 지금 쓴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맥락에서 제가 이거를 지금 빨리 설명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여기 생각과 확률과 우연성이라는 걸 이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 뭐 여러분의 자제분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회사의 어떤 미래 비전을 설계하실 때 좋은 생각이 우리의 인생과 사회를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빨리 회사도 차리고, 하여간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쓴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좋은 생각이 만들어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도 만들고 그러면 그게 적용되는 방식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잘게 쪼개가지고 일일이 확률을 매겨가지고 50%가 넘는 거를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사고 방식이 있다. 그래서 확률로 세상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확률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1%, 2%, 3% 뭐 이런 것들, 그 조그만 변화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여기 continuous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컨틴전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럴 때 아유, 내 그럴 줄 알았지. 뭐 내 인생이 원래 그렇지.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면 저희가 보통 되게 가끔 성공하는데 살면서 저를 포함해서 가끔 성공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성공하는 순간에도 저는 그게 마치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자꾸 이제 상상을 합니다. 아, 그래, 내가 그때 시험 공부 미리 해놓기 잘했어. 아니면 저축 미리 해놓기 잘했어. 이제 이런 식의.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 방식이고, 사실은 확률을 가지고 뭔가를 파악을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우연하게 결정되는 것일 수 맞습니다. 그 이유나 체계를 굉장히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훨씬 많아요. 이게 지금 그 문이 닫힌 방에서 카메라 저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이게 문이 닫힌 방에서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 강의였으면 제가 예로 들 수 있는 그 예들이 훨씬 풍부했을 텐데, 이게 전 세계로 지금 공개되는 어떤 장이다 보니 그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필연적으로 생각했지만 하고 나서 보니 엄청나게 우연적인 게 많고, 그 우연함 때문에 가장 힘든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게 결혼 생활입니다. 예.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 그것만은 아니었네가 또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좀 전에 처음에 하이데거의 그 철학적 개념으로부터 셀폰이 가장 빠르게 퍼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복잡한 기술이라는 게 우리의 의지나 상상을 넘어서 어떤 식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맥락을 제가 좀 느낌을 들려고 설명했는데, 그것은 사실 이 파란색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움직일 것 같다. 조직도 회사도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우리가 이제 상상을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빨간색은 이거의 반대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을 바꿨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금 모든 분에게 여쭤봅니다. 물질이 여러분을 바꿨습니까? 여러분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생각을 통해서 생기셨어요? 물질을 통해 생기셨어요? 생각을 통해서 지금 생기셨다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침 7시 반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고백하라고 그러면 저는 물질 때문에 생겼습니다.
저는 그 제 직업에 취직하고 나서 제 인생이 가장 많이 바뀌었어요. 아무리 제 인생을 되돌아봐도. 예. 그 1년 수입이 몇 배가 갑자기 차이, 그러니까 취직 안 하다가 하면은 몇 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예, 저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그것 때문에 바뀌었어요. 뭐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생각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고 믿고 살아가실 만한 처지와 조건 속에 계신지, 아니면 여전히 당장 뭐 다음 달 월급이 좀 오르고 아니면 내 지위가 바뀌고 하는 그 물질적 변화 때문에 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희구하시는 게 아닌지를 한번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에 지금 맞느냐 안 맞느냐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캐테고리컬 서브스탄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강의 왜 들으십니까? 혹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이원재라는 사회학자가 여러분의 기대에 몇 프로 정도 충족시킬 거라고 계산하고 들으셨습니까? 뭐 78%, 뭐 65%면은 그냥 아침 7시 반에 일어날 만하지, 뭐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카이스트 교수라고 해서 들어오신 겁니까? 아마 여러분은 저한테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게 뭐 한 78점쯤 되니까 들어보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대학 교수라고 해서 그냥 믿고 들어가 보자 하셨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근데 뭐 이런 식의 어떤 판단 근거에는 그것도 또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속된 그 연속선상 내에서 점수를 매겨서 판단하는 것보다 그냥 캐테고리로 판단하는 게 정보 처리하는데 훨씬 빨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인포메이션 코스트가 낮습니다. 우리가 기업 요즘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거 많이 하죠. 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 알고 뽑으면 차별이 생긴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차별하지 말자고 블라인드로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지금 사람을 뽑으면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좋은 대학 나왔지만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대학 나왔지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현실이기도 하고. 근데 그러고 났더니 반결과가 생겼는데, 이게 지금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언론 보도나 현실적으로 알게 된 게, 그렇게 해서 블라인드로 뽑아놨더니 오히려 편중 현상이 심해졌다. 특정 대학과 특정 성별과 이게 지금 발견이 됐어요.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 두는 거를 되게 비합리적인 거라고 보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완벽하게 비합리적인 게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이 78.5점인 사람이냐 아니면 79점인 사람이냐를 측정해주는 비용보다, 아니 그냥 어느 대학 나왔으니까 이렇게 짜는 게 여전히 낮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특히 이제 HR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뭐 아실 겁니다. 인사고과가 사실은 기업에서 들어가는 가장 큰 비용이에요. 학벌로 사람을 차별하는 게 그 비용을 줄이는데 가장 뛰어난 방법이어서 그런 겁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물론 우리가 더 좋은 사회와 더 고도화된 어떤 그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걸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비용의 원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전히 지금 쓰여지는 겁니다. 하여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저는 앞으로 내 인생이 좋아져야지, 아파트 평수도 높아지고 우리 자식도 좋은 대학 보내고 뭐 손주들도 내가 나중에 뭐 해외 유학도 뭐 하여간 이런 꿈을 꿉니다. 아주 그냥 성공하고 잘난 삶을 살겠다. 그래서 인생이 진보할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면, 그렇죠? 복잡한 기술 환경 내에서 내가 거의 다 성공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갑자기 국가에서 나를 규제할 위치에 처한 배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근데 이 안에서는 저희가 모든 거를 지금 통제하고 지금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트릭스에서 무슨 빨간 약을 먹을까 파란 약을 먹을까 뭐 이런 비유기도 하겠지만, 어느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어느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은 저 파란 쪽으로 투신할 준비가 돼 있으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복무하고 계신 조직을 이쪽으로 밀어붙일 지금 준비가 돼 있으시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요거를 조금 지나서 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고 이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내지는 이런 복잡한 기술에 입각한 21세기형 기업이라는 게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능률협회 일선 중견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 이 진실을 알고 가시는 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지금 제가 생각을 하지만 이 그래프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생산한 곳이 지금 US 빌로 오브 레이버, 그러니까 미국 노동통계청인데 노동통계청만 해도 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고 많은 자료를 내지만 이상하게 이 국제 비교 그래프를 찾는데 제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어요. 이게 나라별로도 잘 공개를 안 하고 더군다나 나라 사이를 비교하는 것도 잘 공개가 안 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진한색은 노동자, 근로자의 중위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이제 중위소득이 성장하는 곡선이고 약간 오렌지로 좀 연한 색깔은 뭐냐면 생산성입니다. 자, 노동 생산성이 높으면 노동자나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경제가 성장한다고 얘기를 해요. 기업도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토마스 피케티라는 분이 되게 유명했죠. 뭐 지금도 유명하시고 몇 년 전에는 21세기 자본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방문도 하고 올해도 방문했나? 방문하신 지 매년 방문하십니다. 그 후에. 그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70년대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나라 상관없이 내지는 그 나라의 어떤 무슨 복지제도나 노동제도에 상관이 없이 너무나 놀랍게도 비슷한 정도로 불평등이 증가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여줬죠. 이게 이제 다른 식의 증거입니다. 이게 불평등이 증가하는 방식인데 보세요. 저 이제 미국을 보시죠. 이거는 이제 피케티 선생님 말고 다른 역사가나 노동 경제학자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데 저게 지금 벌어집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노동자 임금도 같이 올라가면은 같이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생산성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높아요. 그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노동경제학이나 역사학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Great Divergence라고 약간 역설적인 말로 표현해요. 거대한 분기,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까지 미국에서는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만큼 노동자들의 임금도 증가를 해서 아주 풍요로운 사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 노동자들이 중산층이 되는 이제 뭐 그런 사회였다가 그 이후로 노동자 임금 상승은 정체하고 생산성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비슷한 통계를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되게 여러 분야에서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 전공하신 분들이 노력하시는데 가장 노력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민주노총 부설 노동연구소에서 저걸 만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저게 간단한 통계인 것 같아도 그 소스랑 저 그래프를 만드는 방식에 굉장히 경제학에 있어서 이론적인 쟁점들이 많아서 아직 공인된 거는 없지만 저희 나라는 어쨌든 IMF랑 2008년 금융위기 때 저런 식의 분기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숨겨진 질문이 있습니다. 숨겨진 질문인데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자, 생산성은 높아졌는데 노동자들이 임금으로 돌려받지 못해서 불평등이 심해졌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잘 안 하는 해석인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저 높아진 생산성과 생산성 있고 임금이 있으면은 그 차이만큼을 그럼 도대체 누가 가져갔냐는 거예요. 또 가져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가져갔을까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보다 임금으로 이렇게 할당되는 게 적은데 그거 지금 누가 가져가고 있을까요? 라고 카메라 저편에 계신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대답을 막 하고 계시겠죠? 그 대답을 제가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금융이 가져갑니다. 금융. 여러분 기술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커다란 부를 창출하고 이윤을 창출하잖아요. 그러면 단위 기술당 부를 가장 많이 창출한 기술이 뭘까요? 인터넷 어떠세요? 인터넷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겠죠.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그죠? 예. 근데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 가장 많이 돈을 번 기술은 이런 공학 기술이 아니고요, 금융 기술입니다. 헤지 펀드, 이게 테크닉이에요. 테크놀로지예요.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금융 상품이나 금융 기술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구글, 뭐 유튜브, 뭐 인터넷 통틀어도 사실은 훨씬 돈을 많이 벌습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 그럼 구글 창업자가 돈을 가장 많이 벌었습니까? 구글을 통해서? 아니요. 구글이 스타트업일 때 라운드 1, 라운드 2, 라운드 3에 돈 집어넣은 벤처 캐피탈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어요. 구글이 상장하기 전에 거기 1억 불을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지금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앞에 이제 맥락을 보시죠. 도대체 이 복잡한 기술이라는 게 조직과 시장과 우리 사회를 바꿀 텐데, 그렇죠? 그게 뭐 생각을 통해서 바꾸고 확률을 통해서 바꾸고 어떤 기술의 복잡함을 통해서 바꾸고 뭐 배민이 이렇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이런 메커니즘들이 있고 다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그런 급격한 변화의 한복판에 더 서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버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심각한 질문이 자꾸 지금 제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따로 또 같이 내지는 항상 연결돼 있기. 그다음에 뭔가 유연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유연한 조직과 적응 방식,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것과 함께 그냥 이 사회의 일부에 불과한 나는 이것의 어떤 중심적인 이익과 이해로부터 자꾸 배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그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4차 산업혁명 하면 좋아요. 열심히 코딩을 배워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그 반대급부의 한계라든지 어려움을 직시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시간이 있었으면은 이거는 이제 조직론에 입각해서 아까 그 좀 지나간 슬라이드 중에 막스 베버라는 분의 이론을 통해서 조금 약간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조금 제가 이 슬라이드에는 관련이 있었지만 한 가지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 19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뭐 지식인 3명을 꼽으라고 하면 그게 아마 찰스 다윈, 프로이드, 칼 막스일 거예요. 그건 뭐 누구나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양반들이 뭐 노벨상을 타지는 않았지만 그 뭐 20세기로 진입하는 어떤 지적인 어떤 그 대변형을 일으킨 이제 세 사람인데, 이 막스 베버도 이못지 않게 지금 훌륭한 뭐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어디 글에 쓰진 않았는데 제자한테 한 말로 지금 기억이 남는데, 이분이 언급한 게 칼 막스와 프리드리히 니체였어요. 막스와 니체를 합쳐보라고 하면 뭐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둘을 합쳤을 때 저희가 수백만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암울한 미래가 곧 닥칠 거다. 세상은 별거 없다. 쓸모없다. 뭐 좀 이런 굉장히 좀 비관론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소위 이제 그 20세기의 예민한 사상가들을 보면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멋있기도 하죠. 그럼 막스 베버는 그냥 그런 소년적인 감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감상적인 어떤 현실 판단이나 미래 예측을 지금 받아들인 거냐? 아니요. 이거는 막스 베버가 훨씬 적극적인 애티튜드를 갖고 있어서 그랬어요. 그럼 왜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얘기를 하면은 적극적인 거냐? 막스 베버의 애티튜드는 그런 겁니다. 자기가 역사를 분석을 해봤더니 진짜 어려움과 난간을 극복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어딘가로 무지하게 돌파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순간의 한계와 어려움을 끝까지 인정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솔루션은 어떤 복음과 희망의 빛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직시하는 걸로부터 시작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게 자칫 여러분이 오해를 하실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 아니 저 사람 4차 산업혁명의 희망이 돼서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문과 출신이고 서양학자라고 비관적이라는 걸 얘기했어. 이런 인상을 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작점은 어떤 희망의 무슨 스프링보드 같은 게 아니고 굉장히 폐허 같은 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그럼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렵게 만드는 게 맞고 그거는 21세기의 인터넷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되는 게 아니고 1970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흐름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쉽게 되돌리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추얼하게 제 앞에 계시는데도 저 혼자 재밌어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걸로 이것도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걸로 사실은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 해도 지금 1시간짜리인데 제가 빨리 넘어갑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의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인간이냐?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그 미셸 푸코라는 지금 여기 북세지라는 북클럽인데 여기 오실 분들 정도면 뭐 미셸 푸코는 다 아실 겁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마르크시스트 철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입니다. 뭐 20세기를 또 들었다 놨다 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고 이 양반이 유명한 건 이 파놉티콘이라는 그 비유 때문에 그래요. 왜 저게 유명하죠? 라고 이제 제가 그 카메라 건너편에 계신 여러분 막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하실 거라고 알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원형 과목인데 자, 요거는 이제 죄수한 사람이 한 칸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두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 옆 사람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혼자 있다라고 느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운데 감시자가 항상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만 여기 서 있어도 여기 전체 죄수들이 고립감을 느끼면서 항상 나만 보고 있네,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를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의 특징으로 저 파놉티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뭐랑 연결이 되죠?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감시사회가 되고 통제사회가 되고 그러니까 20세기 기술합리성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을 억압하느냐에 관한 비유로 지금 저걸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익히 알려진 푸코의 파놉티콘의 이제 비유입니다. 근데 푸코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가 쓴 책만 출판하는 게 아니고 진짜 훌륭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강의록을 제자들이 책으로 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푸코만 해도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고 이게 2000년 이후에 이제 영어로 본격적으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접했는데 그 강의록에 따르면 푸코가 자기의 책에 쓰지 않았던 또 다른 이거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뭐 여러분한테 당연하게 이제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이 애가 좀 좋은 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N번방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엄청 분노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뭐 제가 여러분 10명한테 물어봐도 10명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99%의 확률로. 어쨌든 걔네들은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둬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라. 이런 말씀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저도 이제 그걸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 전제를 하고 다시 이 맥락으로 돌아가 버릴까요? 자, 여러분, 세상의 악이라는 건 저희가 표백제로, 살충제로, 아니면 무슨 사형제도를 통해서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이 세상을 이렇게 지워버리면 가장 좋은 걸까요? 그런 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는 진짜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건 세상에서 깨끗하게 지우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푸코가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떤 악은 1000년 전에는 악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게 동성애예요. 푸코도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거를 악이라고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인종청소까지 하고 인종청소라는 일 벌어졌죠? 나치에 의해서. 악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그냥 가스실로 보냈습니다. 그게 과연 옳으냐?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1000년 전에는 전혀 악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던 거여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확신한 나머지 이 사람들을 다 가스실로 보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이제 유럽의 좌파 사상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북세주에 오시는 분들은 이 개념에도 익숙하실 것 같은데, 신자유주의. 신문의 칼럼이나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야, 신자유주의가 문제야. 신자유주의 의료 시스템을 도입했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력해. 공공의료 같은 게 없어져.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걸로 신자유주의로 설명을 하는데, 신자유주의가 만들어진 대표적인 그 악의 소구를 따지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미국의 시카고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과. 푸코는 거기에 누가 봐도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 일반인들이 아니고 지식인들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근데 푸코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안 한 사람, 모든 악은 지워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안 한 굉장히 좋은 사고방식의 예로 든 게 이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자였습니다. 게리 베커라는. 이 양반 노벨상 받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푸코는 이 양반이 게리 베커 선생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푸코의 제자가 게리 베커를 찾아가서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토론을 했습니다. 저 문제에 대해서. 세상은 시카고 대학교 노벨상 받은 우파 신자주의 경제학자는 미셸 푸코는 반대라고 생각되는데 미셸 푸코가 강의에서 나는 게리 베커가 굉장히 훌륭한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파놉티콘의 비유에 따라서 그렇다. 그랬더니 게리 베커가 자기도 푸코를 읽어봐도 자기랑 별 차이가 없다. 뭐 그래서 둘이 막 그냥 합의하는 게 지금 녹음으로도 올라와 있고 트랜스크립트 찾아 한번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게리 베커가 젊었을 때 죄와 벌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논문 제목이 죄와 벌이에요. 소설 죄와 벌처럼 죄와 벌을 썼습니다. 그리고 죄와 벌을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수요 공급 곡선으로 설명했어요. 그럼 수요 공급 곡선으로 설명했다는 건 뭐냐면 그죠? 죄를 악을 분포로 본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할 때 그 probability distribution, 뭐 continuous probability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기본적인 사고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절도범을 다 없앤다고 이게 없애지겠습니까? 100% 없애기가 어렵죠. 절도범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북한이나 포함해서 어느 사회든지 항상 그 퍼센테이지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법이 강하든 약하든 사람들이 도덕성이 높든 낮든. 그죠? 자, 파놉티콘의 생각은 모든 절도범을 무조건 색출해가지고 어디 감옥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게리 베커는 야, 이거 분포로 보면 범죄를 줄이는 방법은 그죠? 수요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데서 범죄율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뭐냐면 범죄라는 건 항상 존재해. 그럼 동서고금을 통해서 마찬가지야. 이걸 줄이는 방법은 얘네들을 다 색출해서 잡아가두는 게 아니고 범죄를 하나 저질렀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익보다 생길 수 있는 비용을 더 높이면 돼. 비용이 여기서 뭐냐면 형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재적으로 지금 여기서 100만 원을 절도를 할 수 있으면 그 내가 잡혔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범죄의 형량을 그거보다 항상 위쪽으로 설정을 해주면 이건 자연스럽게 줄게 돼 있어. 완벽하게 없애려고 하지만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인데 기본적으로는 악이라는 거를 선, 악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지 않고 전체적인 이 통계적인 수학적인 분포의 차원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 분포의 차원에서 보면 이 가장자리에는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악으로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당장 불편하지만 그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고 과거에 이미 가능했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인간을 존중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좌파 막시스트 사상가와 가장 보수적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자가 통하는 부분이었어요. 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인간이라는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때문에 이제 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네트워크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네트워크로 잘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 가족입니다. 파란색이 저고 저희 어머니, 제 딸이 이제 있다고 쳐봅시다. 제가 이제 어머니를 직접 모시지는 않아요. 가끔 전화 드리는데 자, 여기 이제 남성 가장분들 부모님이 따로 사실 경우에 전화를 드리면 뭐 공통적으로 하시는 경험인데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계속 붙잡고 있을 시간만 있으면 저희 어머니는 4시간도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랑 얘기하는 게 이제 좋으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많이 외로워지셨죠?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뭐 제 딸도 제 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 딸도 이제 저랑 항상 얘기하기 좋아요. 지금 많이 컸는데 불과 몇 년 전에는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네가 일을 하고 싶으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랑 놀아달라.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이제 사회학자가 사회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자, 동서고금, 뭐 4차 산업혁명이든 석기시대든 인간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평균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비슷해요. 에너지에 한계가 있죠. 근데 더 절대적인 평등함이 있습니다. 뭘까요?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는 24시간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제 어머니와 제 처와 제 딸의 어떤 그 동시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 저랑 24시간 있고 싶어요. 그죠? 근데 저는 24시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합리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이라 누구 한 사람만 편애할 수 없어서 저는 8시간씩 나눠줍니다. 8324. 그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제 딸은 저를 24시간 보는데 저는 8시간밖에 못 쉬니까 8시간 손해를 보잖아요. 사람은 이런 손해를 오랫동안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옆이랑도 사실 관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 관계가 퍼져나가는 이유예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라든지 소위 이제 구조주의 사회학으로 이제 사회가 왜 이렇게 퍼지는가, 네트워크가 복잡해지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저를 성능 좋은 인공지능이 대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어머니랑 대화를 24시간 동안 해줘요. 인공지능인데 성능이 아주 완벽합니다. 제 딸이랑도 놀아주고 제 처가 시키는 것도 잘해요. 자, 인공지능과 저의 차이는 뭡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인공지능 인간의 한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기만 꽂아놓으면 에너지가 무한대요. 두 번째, 인공지능은 세 사람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럼 제가 3명의 여자분들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준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들 사이에 소통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너무 행복하게 잘해주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습니까? 벌어졌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현상이 뭐죠? 제 컴퓨터 게임이에요. 애들이 게임 중독 때문에 가장 걱정하는 거잖아요. 게임이 너무 나는 게임이랑만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히키코모리 방 안에 애들 틀어박혀가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밥도 안 먹고 뭐 가족이랑 놀지도 않는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과거 저희 어렸을 때에 비해서 많아진 게 확실한데 이게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벌어질 상황이 지금 미리 온 겁니다. 우리 지금 저거 다 걱정하고 있어요. 핸드폰이랑 가끔 얘기하실 때 없습니까? 새벽에 혼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지금 게임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저희 벌어졌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정작 우리의 미래일까요? 여기에 좀 더 근본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앨런 튜링은 인공지능을 예견한 수학자면서 컴퓨터 공학자입니다. 예,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에 관한 영화가 나왔었어요. 이 양반이 뭐로 유명하냐면은 컴퓨터 공학자고 수학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현대적인 컴퓨터가 없을 때 그 독일의 이니그마라는 그 암호 체계를 깨가지고 뭐 2차 대전을 이기게 한 영국의 훌륭한 철학자이 영화로 나왔었거든요. 이 양반이 인공지능에 대한 아주 그 최초의 논문들을 많이 썼는데 이게 지금 제목이 뭐죠?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그러니까 컴퓨터 기계와 지성이라는 이제 글을 이제 이게 뭐 수학적이고 논리학적인 이제 책입니다. 이걸 최초로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 안에 보면 그래서 지금 튜링 테스트라는 거를 지금 세계적인 컴피티션을 하는데 뭔지 아시죠? 튜링 테스트. 커튼을 쳐놓고 제가 앞에랑 채팅을 하는 거예요. 앞에는 커튼 건너편에는 사람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해놓고 이건 사람인 것 같아, 컴퓨터인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고 나갑니다. 저는 몰라요. 이게 랜덤으로 어사인 되기 때문에. 근데 특정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이 사람이라고 판정을 받은 소프트웨어가 1등을 하는 거예요.
매년 이제 그런 걸 하거든요. 그거를 고안한 양반이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튜링의 이름을 붙여서 튜링 테스트라고 해요. 이 양반의 글을 보면 이상한 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게 그 튜링을 모델로 한 영화 제목이기도 했는데, 이미테이션 게임을 할 때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완벽하게 인간처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튜링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something other than imitation of behavior of man. 인간 행동을 모방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조금 제가 손쉽게 설명을 하면 약간 좀 나사 빠진 것처럼 하면 더 인간처럼 본다라는 뭐 이런 뜻이에요. 인간적이지 않은 데서 인간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거를 이 맥락에서 설명한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저 되게 동의하는데, 오른쪽은 애플의 로고입니다. 저거를 깨물어 먹은, 그 사과를 깨물어 먹은 상아인데, 저게 왜 튜링이랑 상관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아니, 아시는 분들이 계실 때. 앨런 튜링이 청산가리를 주입한 사과를 깨물어 먹고 자살했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 근데 왜 자살했냐면 튜링이 동성애자였어요. 동성애자여서 정식으로 기소도 당했습니다. 아니,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특히 전쟁도 이기게 만든 이런 세계적인 공학자를 영국 정부가 동성애자라고 기소를 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기소를 즉각 처리한 게 아니고 죽고 나서 그 고든 브라운 총리, 그러니까 21세기가 와가지고 사과했습니다. 영국 정부. 50년 동안 그걸 처리하지도 않았어. 근데 여기에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그런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앨런 튜링은 지금까지도 자타가 공인하게 이 기계 덩어리가 사람인 척 하게 만들어주는 논리와 이론적 기초를 닦은 사람이에요. 기계 덩어리가 사람인 척. 그러면 자기가 동성애자인 게 밝혀지는 게 그렇게 두려웠으면 동성애자가 아닌 척 했으면 됐을 거예요. 아니, 기계 덩어리도 사람인 척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왜 자기의 성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못 감추고 자살을 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앨런 튜링이 생각하는 트루 휴머니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야, 사람이란 이래야지, 이게 인간이지, 이게야 사람다운 거지라고 하는 것 외부의 어떤 것도 포함해야 트루 휴머니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한테, 기계한테 그거를 해보면 그게 훨씬 더 사람답다라고 기계가 느낄 거라고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 시대는 동성애였어요. 동성애가 어느 시점, 어느 지역에서는 비정상이고 어느 시점, 어느 지역에서는 정상입니다. 우리가 선험적으로 카테고리를 가지고 사람을 미리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 시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현대 시대에. 사람을 그냥 일종의 어떤 모습도 가질 수 있는 확률 분포상의 어느 한 점으로 인정하는 게 지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20세기 철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규정을 했냐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인간다움을 판단할 때 뭐 지적이다, 도구를 만든다, 똑바로 걷는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인간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되게 피상적이고 20세기 철학자들은 이런 튜링의 생각, 내지는 그 이전의 사상가들의 어떤 생각을 결합시켜서 어디서 인간의 트루 인간성을 찾냐면 여기서 찾습니다.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는 뭐냐면 새벽 3시에 잠이 안 와서 가족들이 없는 방에 문을 닫고 홀로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순간은 나도 잘 설명이 안 되는 내 모습이에요. 아니, 그 안에서 야한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성경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기를 쓰거나, 멍하니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처럼 그 순간을 누구랑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그때 뭘 했다라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그 공간에서의 그 시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뭐 그냥 피곤해서 잠안 거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규정하는 여러분의 휴머니티, 인간성을 규정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거기서 오는 거고 이 프라이버시라는 말은 20세기 철학자들이 인간성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한 거에 붙인 이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공지능이 진짜 완벽해서 프라이버시마저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야, 나 너희랑 얘기하기 싫어. 제가 주인인데.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기가진이 몇 시야 물어봤는데 저는 지금 얘기하기 싫으니까 다음에 물어보세요. 뭐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21세기 복잡한 기술, 테크놀로지가 목표로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튜링 테스트를 했을 때 100% 사람들이 이건 사람이네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끝이나 한계나 그 한계 건너편의 어떤 인공지능의 상태를 모르지만 지금까지 철학적으로 튜링을 포함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튜링을 포함한 사람들이 상상한 건 인간성의 끝은 혼자 있고 싶어하는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한 기술이 산업을 발전시켜가지고 생길 수 있는 베네핏은, 복리는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거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정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세기 중반서부터 생긴 이 경제제도 시스템의 그 관성과 영향력 아래 저희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되돌리려는, 이 장기적인 추세를 되돌리려는 여러분의 집합적인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 20세기 기업이 독점하던 게 훨씬 더 강력하고 손쉬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불과한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술혁신이라는 게 이거를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는 소수의 능력의 권한 밖으로 벗어나가면 그냥 우리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하는 지경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와 필요와 소용에 효용을 전혀 주지 않는 방식으로 기술이 응결될 수도 있어요. 저기 어느 쪽에 가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직을 운영하고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스킬에 어떤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서 이미 이 복잡한 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 그걸 통한 어떤 경제 시스템은 이미 우리의 통제권 밖을 벗어난 지가 이제 굉장히 오래돼 있죠. 그럼 이거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거의 어떤 밝고 아름다운 측면만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가질 수 있는 우리 앞에 들어진 근본적인 그림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시는 평가하시는 과정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드리면서 일단 오늘 제가 이제 말로 드리는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좀 질문 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준비해 주신 이원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카메라 저편에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강연 중에 나타난 굉장히 놀라운 현상 두 가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온라인 강연을 처음으로 진행해 보는데 동시 접속자 수가 1000분을 넘어섰습니다.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청해 주신 회원사분들께 굉장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분이 넘는 시청자분들 중에 질문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적다는 점이 두 번째로 이제 놀라운 점인데요. 저희 1대1 대화 기능 통해서 질문해 주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질문을 다음부터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 그럼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최병익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기술의 발전이 결국 환경과 결합했을 때 가져오는 변화를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리더로서 기술을 통한 변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긍정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교수님 혹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 이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시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무슨 뭐 이론적으로 제 지식을 이용해서 대답하기 전에 그냥 지금 여러분들 복무하고 계신 조직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저희 학교 지금 돌아가는 그 사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실의 직원분들이 학교 직원분들이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본부도 그렇고 각과 행정실도 그렇고 저희 학교에서 내려진 지침은 3분의 1 무조건 재택근무입니다. 그럼 왜 3분의 1 무조건 재택근무냐? 이게 뭐 이렇게 엇갈리게 그러니까 근무 재택 근무 재택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를 이렇게 뽑듯이 해서 나머지 출근한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2m가 되도록 하라는 게 지금 지침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저희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제 그 회사에 다니는 저희 친구들도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무슨 감염과 건강을 걱정해서 지금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퍼지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지금 사기업에서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사에는 뭐 지금 뭐 한 2, 3주에 아마 각 회사들이 이런 걸 해본 모양인데 첫 번째 결론은 생각보다 업무가 잘 굴러간다. 두 번째 결론은 최소한 이 사람들 점심 식사비랑 교통비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직접 주지는 않더라도. 야, 그거 절약할 수 있네라는 거 지금 점점 깨달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거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지를 가지고 적응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외부의 충격 때문에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갑자기 집이 파산을 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더라. 뭐 이제 그런 거 같은 건데 그런 일들이 이게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예. 주가가 특별히 많이 제가 특정한 기업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어떻게 뭐 이 안에서만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동영상을 널리 공유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뭐 지금 그 파이낸셜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몇몇 칼럼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된 회사라서 그렇습니다. 위워크가 지금 거의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위워크가 망한 거는 그 주식시장의 볼라틸리티가 주가 변동성이 되게 높을 때 단기 차입을 많이 한 회사들은 원래 좀 약하게 돼 있어요. 위워크가 이제 그렇다는 건데 두 번째는 위워크가 지금 사무실 대여해주는 서비스잖아요. 제 생각에 지금 업무용 부동산 가격은 확 떨어지고 재택이 늘어나면서 중대형 아파트 값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대형 아파트를 잘 안 살다가 집에 이제 뭐 서재나 업무 공간을 만들고 내가 일하는 게 더 편하다는 결론이 지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뭐 시장의 수요라든지 이런 건 변할 가능성이 많고 만약 이제 그렇다면 재택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익이 있는데 그거는 그 교통공학자들의 꿈 같은 겁니다. 도시공학자나 교통공학자들이 해결하고 싶은 가장 큰 거는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고요. 출근 시간의 낭비를 막는 거예요. 보통 이 커뮤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도시공학, 교통공학의 제일 목표입니다. 이게 현대 도시사회. 근데 이거 일거에 해소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관한 논의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뭐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세먼지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시도되고 재시도되고 아마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이 지금 실질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저희보다 다가오는 세대들은 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화면 보고 얘기하는 게 여전히 좀 불편한데 애들은 이게 약간 공기 같거든요. 집에 지금 휴대폰을 갖고 자라온 아이들한테는 이게 선생님을 직접 보나 이걸 통해서 보나 큰 차이를 못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아마 이런 면으로 지금 근본적인 환경이 변화갈 것이다. 뭐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이걸 채워나가는 그 뭐 사람들의 세대나 뭐 몇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이거는 지금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굉장히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4차 산업 사회는 이제 관계도 기술도 점점 복잡해지는 시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복잡함의 세대에서 특히 이제 이후 세대를 살아갈 젊은 세대들이 좀 가져가야 할 중요한 가치, 그런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논쟁인데요. 그건 이게 사회학자들의 논쟁입니다. 세대별로 다른가. 사람이 이제 다르면은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인구 집단의 평가를 할 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이지 이펙트고 하나는 코호트 이펙트입니다. 에이지 이펙트는 뭐냐면 제가 20대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20대 때는 뭐 진보였다가 40대 때는 보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인생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애티튜드가 이제 바뀌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느 시기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930년대생은 청년 때 6.25를 겪었어요. 그럼 그 30년대생은 평생 북한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눈앞에서 가족과 친한 사람들이 전쟁의 피해를 뭐 죽는 거죠. 그런 걸 목격을 했기 때문에 나 자신은 뭐 피난도 가보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80년대나 90년대를 또 청년으로 보낸 세대들은 뭐 독재 정권의 저항을 하는 아주 그 거리에서 자기의 친구가 경찰의 손에 죽는 뭐 이런 것들도 눈으로 목격했단 말입니다. 또 그 세대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80, 90년대의 청년이었던 세대도 이제 또 이제 지났죠. 저희는 이제 뭐 저희 자식들만 해도 이걸 이제 손에 쥐고 이제 큰 세대들이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큰 특징으로 지금 보는 건 저희 아래 세대와 저의 가장 큰 차이를 저는 어디서 보냐면 입시 제도의 복잡함에서 봅니다. 저희 때는 되게 간단했거든요. 고3 때 모의고사, 배치고사 보고 그거 한 6, 7번 봐가지고 나오는 점수가 가지고 대충 레인지에 맞는 대학에 지원해서 뭐 합격하면 합격하고 불합격하면 재수하고 딱 요거였어요. 이게 저희 큰애가 이제 중학교를 가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건데, 얘들의 대학 입시의 그 성공 가능성은 중1 첫 번째 중간고사 때부터 시작되더만요. 그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중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때부터의 성적이 어느 고등학교 갈지를 결정을 하고, 그것까지 합산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이후에 뭐 저희 뭐 소위 명문대를 가느냐, 뭐 인서울을 가느냐, 수도권을 가느냐, 뭐 지방국립대를 가느냐, 이 계층이 이미 고등학교 어디 가는가까지를 결정이 되고, 이게 단순하게 모든 입시가 그렇게 위계와 서열화되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인생의 가장 예민한 6년 동안 계속 그거 계산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내가 수행평가를 몇 점을 맞으면 몇 등급으로 올라가서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다는 거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가장 예민한 순간을 6년 내내 계산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공평함이란 정의로움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공정함이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존의 문제라는 걸 가장 예민한 시기에 교육받았어요. 소위 작년의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무슨 뭐 보수와 진보의 문제냐, 정권의 문제냐, 개혁의 문제냐. 아니요, 젊은 애들한테는 이게 생존의 문제예요. 그 생존의 문제를 건드린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 기성세대가 좀 더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고, 우리가 기술과 어떤 제도가 점점 복잡해진, 그리고 우연성과 어떤 불확실성이 지금 높아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이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마련해 줘야 돼요.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한테는 하루하루의 성과를 통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미래의 리스크와 베네핏과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그래서 좀 더 정교한 제도를 만들어서 기술이 가질 수 있는 복잡함과 우연함에 이 미래를 계산해야만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정적인 그 미래를 좀 물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좀
해봐야 네,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저는 생존의 문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민영준님께서 보낸 질문이신데요. 코로나19로 직장 생활도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줌 기능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와 비접촉 고객 대면 등 히키코모리에 유리한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조언을 부탁드린다는 질문입니다. 예. 요거 제가 엊그저께 읽은 또 신문 칼럼, 이것도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이었나? 이게 스탠포드 대학의 UI UX 이런 줌 같은 이 대면 서비스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분석하신 랩의 책임자가 칼럼을 쓰셨는데 여러분 이제 보통 그 화상으로 이렇게 인터랙션 처음에는 좀 답답하세요. 말을 해도 시간 래그도 걸리고 뭐 잘 안 들리고 저 어렸을 때 DDD 전화하듯이 막 목소리도 높아지고 자꾸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 번 해보시면 그렇게 목소리 안 높아지시고도 잘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저희가 이제 비대면 접촉이 주는 약점 중에 하나가 그 비언어적 표현을 못하게 된다는 약점이 있잖아요. 원래는 뭐 표정이나 분위기나 이런 걸로 하는 정보의 양이 더 많은데. 근데 그 스탠포드 그 UX 랩에서 쓴 칼럼에 따르면 자기들이 스탠포드 대학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실험한 결과를 보면 반대라는 거예요. 이걸 non-verbal expression이라고 하는데 말로 안 하는 expression이라는데 줌을 써서 실험을 해봤더니 오히려 줌을 쓰면 non-verbal expression이 결핍된 게 아니고 non-verbal overload. 그러니까 논버벌 익스프레션이 더 풍부해서 사람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줌 써보셨습니까? 이게 모드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화면에 꽉 채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얼굴보다 큰 얼굴이랑 얘기를 하면 사람이 되게 위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스크린에 얼굴을 좀 작게 만들든지 각자 카메라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얘기를 해라. 뭐 이런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는 그 교훈은 뭐냐면 저희가 몇 가지 이 화상회의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선입견, 미리 해놓은 판단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사용자 경험이 많아지고 데이터가 많이 쌓여지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방식의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희는 이거 진짜 안 하던 걸 해보니까 힘들다 그렇지만 젊은 애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만 됐어도 훨씬 이거를 내추럴하게 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특정 회사 얘기를 해도 되나요? 예. 줌이 있고 시스코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비슷한 서비스를 기업이 쓸 수 있는 게. 네. 카이스트가 줌 라이센스를 산 이유는 한국에 서버가 줌만 있어서 그래요. 클라우드로 들어와 있고 시스코는 일본에 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서는 품질이 되게 다를 것이고, 현재 하실 수 있는 어쨌든 가장 그 글로벌 스탠다드한 서비스를 쓰시고 최소한 그거에 좀 그러니까 그 원래 회의라는 게 단순하게 정보 전달로만 되는 게 아니고 저희 한국 문화에서는 일종의 리추얼 같은 게 있거든요. 복장, 말투, 자세 문제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인 효율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그 리추얼을 좀 안 하시는 방향으로 자유로운 복장과 자유로운 자세와 이런 걸로 실질적인 소통을 하도록 좀 문화를 좀 바꾸시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은 잘 정착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화상 회의라면 이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이피시언시를 최대한 끌어올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익을 최대한 얻으셔야 되잖아요. 그 방향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계속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고, 오히려 기술적인 거는 이미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커넥트 파워로 사회 갈등의 벽을 넘다라는 주제로 좋은 강연과 명쾌한 해설을 해주신 이원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을 보내주신 세 분과 리뷰를 작성해주신 100분께는 사무국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린 후 사은품을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금일 리더스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리더스 포럼이 코로나19로 지친 회원사 분들께 잠시나마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포럼은 5월 8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부디 무탈하게 코로나19가 마무리되어서 다음에는 꼭 오프라인에서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